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널리 존경받고 사랑받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10일 스코틀랜드 발모럴 궁전에서 서거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건강 상태는 2021년 10월 이후 악화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왕실과 정부, 영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나이는 96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2021년 4월 9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필립은 결혼한 지 70년이 넘었으며 찰스 왕세자, 앤 공주,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등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왕의 왕위는 서열에 따라 장남 찰스가 이었고, 찰스는 대영 제국과 영연방의 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내 카밀라 파커볼스는 왕비로 등극하였습니다. 애도의 물결은 국민들에게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주재 영국 대사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보내준 애도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오웬 젠킨스 영국 대사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여왕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는 여왕의 서거는 기범한 지도자를 잃었음을 의미한다며 여왕은 영국 국민과 영연방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큰 공헌을 한 의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인도네시아를 진정한 동료, 파트너, 친구로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은 불평과 불만을 초래한 이민국 서비스를 완전히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나 관광객들 그리고 끼따스 체류 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보고 받고 있는데 이민국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요회의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회의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의 투자 흐름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려면 이민국 서비스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아니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민국의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또한 불쾌감이 들지 않게 개선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일자리 수 경제 기여도 수출 증대도 같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외국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와 거주 허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음도 밝혔습니다. 끝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이민국과 관련 장관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하니 이민국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주저하지 말 것이며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세이프넷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이 매우 우려스러운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의 해커는 인도네시아의 심카드 등록 데이터를 13억 개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넷 온라인 토론에서 한 이사는 이번 해킹 사건은 아시아에서 이뤄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로 인해 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은 올해에만 벌써 7번째로 발생된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2022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총 7건의 주요 데이터 유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1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소속 데이터 및 문서 유출 사건, 두 번째는 병원 네트워크에서 환자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영 석유회사 어르따미나의 교육 및 컨설팅의 구직자 데이터, 네 번째는 2만 1000여 개의 기업 데이터로 연간 통지번호, 납세자 식별번호, 그리고 재무제표가 유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영전기회사 PLN의 1700만 고객의 데이터로 이미 판매까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홈에서 2670만 개의 사용자 데이터 및 인터넷 사용 기록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7번째로 13억 개의 심카드 등록 데이터가 유출되었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NIK주 및 식별번호, 전화번호, 서비스 공급자 이름 및 등록 날짜가 유출되었습니다.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있지만 유출 사건 이후 가벼운 처벌이나 미비한 대처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대중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자재 무역 분쟁에서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니켈 광석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니켈 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므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로 인해 국제 니켈 광석 가격은 급증하였으며 많은 유럽의 니켈 관련 업종들이 충격을 받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패소한다면 니켈 처리 및 정제시설 분야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이후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 수출 금지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한편 니켈 수출 금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관련 업계에 막대한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법률연구소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WTO에서 패소한다면 그 결과만으로도 승리한 유럽연합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보상 외에도 유럽연합의 기업에 대한 니켈 광석 수출도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이 되려는 국가 계획도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는 니켈 재련소 건설이 30개가 있으며 이 중 15개 재련소는 이미 90% 이상 완공된 상태이고 10개의 재련소는 30% 이상 건설 중이며 5개는 30% 미만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WTO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조코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WTO의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없지만 수출 금지에 따른 국내 니켈 가공 및 정유 산업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국제 니켈 소송의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인도네시아 해양도시 마나도에 신규 취항 항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리 돈독한 베이 북부 술라웨시 주지사와 북부 술라웨시 지역 수도격인 마나도와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인천 마나도 직항 노선에 관한 MOU는 이날 제주항공 사무소에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주지사는 타이거스쿠트 항공과 싱가포르 마나도 직항 노선을 개통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마나도는 술라웨시 섬의 북쪽 미나아사 반도 북동단에 있는 항구 도시로 미나아사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노선은 발리에만 집중되어 레저 수요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한국에서 마나도로 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번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중국, 일본, 동남아, 대양주 등 40여 개의 국제노선에서 정기노선 허가를 받았으며 해외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국제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은 최근 3,200억 원 규모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기종인 보잉 B7378 기체를 40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체는 현재 운용 중인 B737-800에 비해 운항거리가 1000km 이상 길어 자카르타까지도 운항이 가능해 신규 노선 개발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에서 열리는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여 K컬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장관은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라며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도 있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아펙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문화부 대표들에게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G20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를 주제로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세계적 위기에 대응해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18개 항의 보로부두르 실천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저임금 책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연료비 인상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를 주도한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에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 연료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을 변경해달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전처럼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노동부와 경제조정부, 투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산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 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파른 임금 상승을 막고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 등 70여 개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 2020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지역별 평균 가계 소비를 반영하게 됐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9%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3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넘게 인상하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